어머님, 텔레비전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죠? 저희 진짜 큰맘 먹고 이 가방 마련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쁘게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방을 자랑스럽게 들고 친구들 모임에 나갔어요. 언니, 이거 짝퉁 같은데?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창피해서 가방을 들고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손님, 영수증은 이곳에서 발행된 게 맞는데 가방은 이 매장에서 판매한 상품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이미테이션 상품 같네요. 너는 이 애미가 그렇게 우습냐? 그 가방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 줄 알아?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우스운 꼴로 만들 수 있어?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적한 경기도 하남에서 조용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 박미순입니다. 벌써 68이 되었네요. 언제까지나 젊을 줄 알았는데 단풍이 물들듯 어느새 인생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요즘에는 시에서 저와 같은 노년층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해 주더라고요. 소소한 용돈벌이를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도 하니 마음이 뿌듯하고 생활에 활력도 돌아요. 저는 이렇게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한숨이 푹 나와요. 이렇게 방송에서 사연을 통해 듣는 이야기는 마냥 남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식이 부모 속을 썩이는 시기는 정말 대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30 중반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부모 속을 제대로 썩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있으니 안정적으로 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을 보면 나이를 먹어도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했고요. 여러분, 자식과 사소한 일로 큰 서운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또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부모에게 의지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자식 때문에 소가리를 해보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함께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소중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얼마 전 저에게 있었던 사건부터 먼저 털어놔 볼게요. 저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2명의 장성한 자식이 있습니다. 딸은 40을 넘겼고 아들은 이제 30대 후반이 되었죠. 둘 다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아주 넉넉하게 벌지는 않아도 평범하게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들이 어쩌다 이런 짝퉁 선물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그 일로 왜 이렇게 크게 상처를 받았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려면 제 인생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릴 적 저의 가정 환경은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하루에 한 끼라도 먹으면 다행이었죠.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왜소하고 병약했어요. 집에서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끙끙 앓을 때면 그때마다 언니들이 저를 챙겨줬습니다. 그렇게 자란 후 성인이 되어서도 한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형제들은 다들 먼저 결혼해서 모두 독립을 하고 저는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오리탕 식당을 운영하는 집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전라도 출신이라 오리탕을 아주 맛있게 끓이셔서 사계절 내내 손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 식당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시집을 와서 처음 맛본 오리탕은 저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맛이 일품인 그 국물의 매력에 빠졌죠. 식당 일을 거들며 오리탕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던지
어려서부터 먹는 게 힘들었던 저에게는 그 시간이 정말 큰 위안이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함께 일남일녀 2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더 많은 자식을 낳고 싶었지만 나이가 있어서 둘째를 낳고 나니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더 이상 자식은 낳지 않기로 했죠. 그때 시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오리탕은 제게 정말 보약이었어요. 오리뼈까지 푹 삶은 국물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덕에 정말 몸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 후 시부모님은 칠순 즈음에 은퇴를 하시고 남편과 제가 식당을 맡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주로 식당을 운영했지만 저도 자식들을 돌보면서 틈틈이 남편을 도왔지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자식들도 건강하게 자라졌고 아이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저는 항상 생일상과 선물을 거하게 준비했어요. 자식들이 기뻐하며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행복했죠. 남편은 자식들의 기념일을 챙겨주면서 항상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중에 너희가 크면 엄마 아빠의 기념일도 잘 챙겨줘야 한다. 젊었을 때는 그저 남편의 농담이라 여기며 가볍게 넘겼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보니 남편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이 성인이 됐고 아들과 딸은 모두 대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취직을 했어요. 취직 후 모두 독립하여 각자 일하는 곳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죠. 자식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자 남편은 마치 오랫동안 그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자식들이 자신을 챙겨주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항상 생일, 명절,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우리 결혼기념일까지 자식들에게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고 선물을 가져오라고 은근히 압박을 했어요. 어버이날이나 생일이면 몰라도 결혼기념일까지 챙기는 건 너무 유난스럽지 않나 싶어 남편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은 우리 둘이 조용히 보내요. 왜 애들까지 불러서 부담을 주려고 그래요? 애들 키워줬는데 받을 건 받아야지. 다들 나가서 얼굴 보기도 힘든데 나중에 결혼하면 더 안 챙겨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결혼기념일까지 자식들을 부르는 게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와도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돌아온 결혼기념일. 그날은 목요일이었는데 아들은 휴가를 써야 했고 딸도 일이 끝나자마자 힘든 몸을 이끌고 집으로 와야 했어요. 아이들은 돈을 모아서 편안해 보이는 커플 잠옷을 사왔더라고요. 꺼내서 손으로 만져보니 보들보들한 실크 촉감이 무척 좋았지요. 저는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선물이 썩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잠옷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고 표정은 어두웠거든요. 그날 남편은 선물을 받은 이후로 아무 말도 없이 무표정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그런 아버지의 태도에 무안해하며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죠. 그러다 말없이 식사를 하던 남편이 선물에 대해 한마디 하기 시작했어요. 별 쓸데없는 선물을 사왔구나. 돈 아깝게. 다음에도 저런 선물 사올 거면 차라리 현금으로 줘라. 그 말에 저는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찔렀죠. 그래도 생각해서 사온 건데 그만해요. 애들 기분 상하잖아. 하지만 이미 자식들은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식사를 하고 난 후 작은 생크림 케이크까지 같이 먹으려 했는데 자식들은 피곤하다며 일찍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다시 나갈 채비를 하는 자식들의 뒤통수에 대고 남편은 한 번 더 몹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자식이 어딨어? 이럴 거면 왜 왔는지 모르겠네. 마치 저에게 말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자식들 들으라고 한 말이었죠. 결국 딸이 먼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빠,
우리도 힘들게 일하고 퇴근해서 온 거예요.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챙겨주려고요. 선물 고르는 것도 나랑 승민이가 얼마나 고민 많이 했는데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기껏 준비한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고민해서 고른 선물이 겨우 그거냐? 그동안 너희 키우면서 우리가 해준 게 있는데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절반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야. 요즘 누가 부모님 결혼기념일까지 챙겨요?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기념일 많이 챙겨줬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챙겨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나 돼요? 남편은 딸의 말이 못마땅한 듯 뒤돌아 앉아 신음소리만 끙 하고 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숨을 고르더니 한마디 더 했죠. 그리고 이제는 하다 스승의 날까지 집에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왜 말이 안 돼? 부모가 제일 좋은 스승 아니야? 내가 너희 가르치고 했으면 스승이기도 하지. 딸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집을 빠져나갔고 아들도 꾸벅 인사를 하더니 뒤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나가자마자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죠. 당신도 참! 왜? 제 밥벌이 하기도 힘든 애들한테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해요? 어차피 선물 사오면 맨날 돈 아깝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왜 계속 애들한테 선물을 사오라고 압박을 하느냐고요? 내가 원하는 걸 안 사오니까 그렇지. 당신이 원하는 건 당신이 사면 되잖아요. 애들 좀 그만 괴롭히세요. 앞으로 생일이랑 명절, 어버이날 빼고는 애들 부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오지 말라고 말할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남편의 투정에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더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딱히 반박하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자식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로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회 초년생인 아들이 뜬금없이 저에게 차를 사달라고 하더군요. 엄마, 출퇴근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아직 제 월급에서 차를 사기는 무리고 돌아오는 제 생일에 선물로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적금도 좀 보탤게요. 이제 너도 돈 버니까 네가 알아서 사지. 무슨 생일 선물로 차를 사달라고 해? 네 월급 정도면 중고차는 살 수 있지 않니? 중고차는 영 안 끌려요. 아무래도 새 차가 좋을 것 같아요. 또 차가 있어야 여자도 만나고 장가도 빨리 가죠. 아직은 철이 덜 든 듯 씩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들 말대로 차가 있으면 출퇴근도 편하게 하고 여자 만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결국 남편과 상의한 끝에 차를 사주기로 했어요. 결혼 전까지는 품 안에 있는 자식처럼 챙겨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거든요. 아들에게 생일 선물로 차를 사준 뒤 승민이는 기념일만 되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생일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심지어는 어린이날까지 챙기기도 했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린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차만 사주면서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런저런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저는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필요한 걸 대부분 사줬어요. 시간이 흘러 딸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하자마자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몸무게가 계속 빠졌는데 제가 병원에 가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가더니 결국 쓰러진 채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검진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죠. 그동안 오리집을 운영하며 오랫동안 숯불 같은 고온에 노출된 데다 오래된 흡연 습관이 큰 원인이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살이 빠질 때 멱살이라도 잡고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걸 정말 후회했어요. 남편은 자식들보다 저를 더 잘 챙겨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면 거의 다 따랐고 제 생일에는 꼭 미역국을 끓여주곤 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돼요. 그런 남편을 떠올리면 눈에 절로
눈물이 고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매일 느끼며 살고 있어요. 자식들 역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크게 느끼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조금씩 남편 없는 생활에 적응해 갔지만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딸이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주말이면 혼자 제 집으로 찾아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특히 가끔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상견례 때 봤을 때는 참 좋은 분 같아 보였는데 살다 보니 또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빠랑 성격이 똑같으셔. 생일, 어버이날은 기본이고 결혼기념일까지 내가 다 챙겨야 돼. 선물 건네드리면 툴툴거리시는 것도 아빠보다 더 심해. 딸은 시어머니와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이랑 여행 가실 때 입을 옷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휴양지에서 입기 좋은 원피스를 선물해드렸거든. 그런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선물을 받았으면 일단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아무튼 통이 넓은 바지로 바꿔달라고 하셔서 바꿔왔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옷 재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타박하시는 거예요.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같이 가서 사셨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본인 맘에 꼭 드는 걸 내가 귀신같이 골라가겠어? 딸이 하소연을 할 때마다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맞장구도 쳐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힘들었겠네. 평생 함께 살아온 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맘에 꼭 드는 선물을 한 번에 샀겠어. 처음부터 같이 가서 샀으면 좋았겠다. 그렇지? 다음에는 먼저 같이 쇼핑 가자고 이야기해봐라.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냥 정확하게 원하시는 선물을 알려주시기만 해도 좋을 텐데 정말 너무 피곤해.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저에게 사돈과 함께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엄마, 우리 시부모님이 만나서 식사 한번 하자고 하시는데 괜찮아요? 왜? 굳이 사돈끼리 만날 일이 뭐 있어? 어른들끼리 친해지면 좋긴 하지만 엄마는 조금 불편한데. 저는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굳이 만나서 뭐 하나 싶었지만 딸과 사위는 이미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결국 그 식사 자리에 가게 되었는데 그날은 안사돈의 생일이더군요. 저희는 사돈이 추천한 장어집에서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를 불렀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돈은 생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돈은 자식도 외동아들 하나뿐이고 남편도 조용히 집에서만 지내는 사람이라 생일을 축하해 줄 사람이 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까지 불렀던 거였습니다. 식사가 나오기 전에 딸이 시어머니에게 고깔 모자를 씌워주고 선물까지 건넸어요. 그리고 저에게 약간 미안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가족과 함께 환하게 웃는 사돈의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줬습니다. 왠지 제가 이방인이 된 것 같아 어색한 기분이 들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함께 웃었죠. 그렇게 약간은 들뜬 분위기에서 사돈은 딸이 건넨 선물을 열어봤어요. 화려한 주황색 상자 안에서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실크 스카프가 나왔습니다. 딸이 이번 방학 특강비로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색이 화려하면서도 차분해서 무척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사돈이 옆에 제가 있다는 걸 잠깐 잊어버렸는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색이 좀 내 취향이 아니네. 왜 이런 비싸기만 한 걸 샀나 몰라. 그냥 돈으로 주는 게 낫지 않나? 심지어 나중에는 선물을 환불할 수 있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그런 사돈의 반응에 당연히 좋아할 리 없었죠. 저도 참 왜 선물을 주는 사람 앞에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딸의 씁쓸한 표정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한동안 스카프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본인이 좋아하는 색은 좀 더 화사한 색이고 무늬는 단순한 게 좋다는 말을 하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혹시 영수증 가지고 있니? 환불 좀 하게. 사돈이 어떤 마음인지 예전에 남편을 겪어봐서 잘 알고 있지만 솔직히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제3자의 시선으로 보니 자식들이 받는 상처가 꽤나 크겠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 선물을 받으면 저렇게 반응하지 않겠노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이번에는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생일을 앞두고 있으니 남편이 생각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제 생일을 거하게 챙겼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아이들은 웬만해서는 집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찾아오라고 잔소리하는 아버지가 없으니 좀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지난 어버이날에는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걸로 어떻게 해야 선물로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몰랐거든요. 그래도 항상 아이들이 주는 선물은 고맙게 받았습니다. 이번 생일에는 아이들이 찾아오려나 하는 궁금함에 딸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선영아, 이번 엄마 생일에 올 거야? 엄마, 어떡하지? 엄마 생신 때 시댁에서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대신 그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그래. 알았다. 다음으로는 아들에게도 전화를 해봤죠. 그런데 아들도 마찬가지더군요. 요즘 회사 생활이 바쁘고 힘든지 찾아오기는커녕 제 전화를 피하기도 했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생일이 되면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고 빵집에서 생크림 케이크를 사오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많아지자 생일이 되면 오히려 우울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바쁘다는 걸 알기에 굳이 힘들게 번 돈을 나한테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날이 많았죠. 가끔은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생일을 즐기던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아들도 직장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다행히 남편과 식당을 운영하면서 돈을 제법 모아뒀기에 딸이 결혼할 때는 혼수와 예단을, 아들이 결혼할 때는 전셋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좋은 위치에 아파트까지는 해줄 수 없었지만 수도권 외곽에 작은 빌라를 하나 장만해 줬죠. 다행히 아들의 직장도 그쪽에 있어서 아들과 며느리도 불만이 없었어요. 아이들 결혼까지가 제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했기에 두 아이 모두 결혼시키고 나서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쉬지 않고 운영해 오던 오리탕 식당을 정리했죠. 딸과 아들에게 이 가게를 물려받을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둘 다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결국 오리탕에 관심이 많았던 요식업자에게 가게를 넘겼습니다. 가게가 이미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 있었고 위치도 꽤 좋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금액을 받고 넘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돈을 잘 지켜 남은 노후를 평화롭게 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을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않겠다고 매일 밤 다짐했고 몇 년 동안 그 다짐을 잘 지켜왔지요. 그 후 혼자 있는 삶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도 다니고 소소한 용돈벌이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딸과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 이제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더군요. 추석에는 아예 오지 않고 설날에만 잠깐 얼굴을 비추고 갔어요. 예전에는 1년에 5번 이상은 만났었는데 이제는 1년에 1번 보기도 어려워졌죠. 생일이나 기념일에 같이 밥을 먹는 그런 단란한 모습은 이제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생일에 웬일로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집에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기뻤죠. 제 생일을 자식과 함께 보내본 것이 얼마만인지 설레는 마음으로 미역국을 끓이면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에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일 끝나고 며느리와 함께 지금 출발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 아들 내외가 집에 도착했어요. 오면 같이 밥이라도 먹으려나 했더니 아들과 며느리는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다며 선물을 전달하고 이야기만 좀 하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큼직한 종이 가방을 저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종이 가방 속에 있는 박스를 열어보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화려한 가방이 나왔어요. 며느리는 가지기 힘든 명품 가방이라며 한참 동안 생색을 내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나자 아들 내외는 이만 가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너무 짧게 머무르고 가는 것 같아 마음속에서 약간 서운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와준 게 어디냐 싶었죠. 그런데 집을 나서기 전 아들은 저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이 집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하긴 이 집에서 쭉 사는 거지. 아들의 질문에 제가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하자 아들은 별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내심 밥도 안 먹고 가는 아들이 서운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준 가방은 자랑스럽게 잘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들은 일상적으로 쓰라고 했지만 그런 화려한 가방을 어떻게 매일 들겠어요? 저는 잘 보이는 곳에 가방을 모셔두고 저 가방을 들고 나갈 수 있는 특별한 날을 기다렸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들이 집에 잘 찾아오지는 않아도 매번 잊지 않고 선물은 꼬박꼬박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 거실에 있는 액자, 화장대 위에 있는 영양크림. 모두 아들에게 선물로 받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날 아들이 건넨 그 가방은 유난히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친구들 모임에 가서 자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 가방이 제가 가진 유일한 명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모임에 갔을 때 보통은 아래 내려놓던 가방을 일부러 테이블 위에 보란 듯이 올려놓았죠. 처음에는 아무도 제가 올려놓은 가방을 눈치채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손에 들고 자랑하듯이 살짝 흔들었어요. 그제야 모인 사람들이 제 가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자식들에게 명품을 받았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기만 했었으니 이제는 저도 한 번쯤 자랑해도 되겠지 싶었죠. 언니, 못 보던 가방이네. 너무 예쁘다. 자식들이 선물해 준 거야? 응, 지난 생일에 선물이라고 주더라고, 부담스럽게.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그런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명품을 잘 아는 동생이 미간을 찌푸리면서 제 가방을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왜 저렇게 바라보는지 내심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니, 이거 짝퉁 같은데? 뭐라고? 그 동생이 처음에 그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믿기 어려웠어요. 평소 그 동생이 질투가 많은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저 제가 자식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게 질투나서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동생은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진짜 명품 가방의 사진을 보여주며 제 가방이 짝퉁이라고 확신하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진과 제 가방을 비교하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설마 엄마 생일에 짝퉁을 명품으로 속이고 주겠냐며 품질 보증서와 영수증까지 함께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제 말에 다시 수긍하는 듯 보였지만 그 동생은 끝까지 뭔가 이상하다며 백화점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상해 식사가 나오기 전 급한 일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밥이라도 먹고 가라며 말렸지만 저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어요.
백화점으로 향하며 설마 짝퉁을 선물이라고 줬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죠.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직원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저기요, 가방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환하려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가방과 영수증을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가방과 영수증을 보더니 갑자기 난감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물었어요. 왜요? 뭐가 잘못됐나요? 손님, 영수증은 이곳에서 발행된 게 맞는데 가방은 이 매장에서 판매한 상품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이미테이션 상품 같네요. 뭐라고요? 아니, 영수증은 맞는데 상품은 아니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영수증을 발행해드렸던 손님은 기억이 나요. 제가 담당했던 손님들이었는데 그때는 와이프가 가방을 들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구매한 상품은 이 상품이에요. 죄송하지만 교환이 어렵습니다. 매장 직원은 영수증에 찍힌 진짜 상품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두 가방을 나란히 놓고 보니 한눈에 보기에도 제가 들고 온 가방은 조잡한 짝퉁이라는 것이 확연히 티가 났어요. 알고 보니 아들이 저한테 준 영수증은 사실 며느리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받은 그 영수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수증을 재활용해서 나한테 주고 가방은 다른 데서 짝퉁을 사서 준 거였죠. 정말 그 순간 백화점에서 또 한 번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선물로 차를 사달라고 하면 차를 사주고 가방을 사달라고 하면 가방을 사줬죠. 한 번도 아들에게 선물 주는 돈을 아까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 어미에게 제대로 된 가방 한 번 사주는 돈이 그렇게 아까웠나 봐요. 처음엔 서운함에 눈물을 쏟았지만 나중에는 분노로 가득 차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어봤죠. 처음에는 이리저리 얼버무리던 아들도 결국 선물이 짝퉁이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같이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고요. 너는 이 애미가 그렇게 우습냐? 그 가방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 줄 알아?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우스운 꼴로 만들 수 있어? 이런 엉터리 같은 선물할 거면 앞으로 나한테 다시는 선물하지 마. 다음 날 저는 그 가방을 장롱 속 안 보이는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차마 또 버리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들은 곤란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백화점까지 가서 확인한 거야? 그냥 선물 주면 잘 쓰면 되지. 왜 그걸 꼭 확인까지 해요? 먼저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그럼 모임에는 안 들고 가셨을 텐데. 넌 이제 더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필요 없다. 생일에 선물도 챙겨오지 말고 그냥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받고 나도 아무것도 안 줄 거다.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엄마.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친구들한테 너무 가까이 보여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다니세요. 그럼 아무도 짝퉁인지 모를 거예요. 마음? 넌 그게 할 소리야? 이걸 버려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네가 준 선물이니 그러지 못하고 있었는데 당장 가져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놨던 가방을 꺼내와서 아들 앞에 내팽개쳤습니다. 그 순간 제 속이 얼마나 터질 듯 답답했는지 몰라요. 내년 생일에는 진짜 명품으로 사드릴게요. 아예 어머니 데리고 백화점 가서 사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차라리 그때 아들이 그냥 일어났으면 좀 나았을 텐데. 갈수록 하는 말과 행동이 가관이더군요. 엄마, 그런데 이런 거 따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고작 가방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에요. 고작 가방 때문에? 나한텐 이게 아주 큰일인데 너한텐 별일 아니게 느껴지니? 앞으로는 사실 날들도 많은데 제가 천천히 다 갚으면서 살게요. 그 마음까지는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선물보다는 저는 이 아파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왔는데 네 마음을 의심 안 하게 생겼니?
내가 언제 비싼 거 사달라고 한 적이 있어? 괜히 이런 짝퉁을 선물해 놓고 앞으로 의심을 안 하게 생겼냐고. 그리고 너 아파트에 대한 건 왜 자꾸 물어? 내가 죽으면 알아서 너랑 네 누나에게 반반 상속되도록 해놨으니까 따로 할 이야기 없다. 상속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증여하는 게. 아들은 자연스럽게 선물 이야기는 접고 아파트를 상속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말을 끊고 바로 나가라고 외쳤습니다. 아들도 제가 지금 화가 많이 났다는 걸 알고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집을 나갔어요. 그 이후로 저는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꺼려졌죠. 그때 했던 다짐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절대 자식들이 힘들다고 찾아와도 도와주지 않겠다는 다짐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아들이 다시 힘들다고 찾아오면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떠올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전에도 자식들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도 자식들이 정말 힘들 때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돈을 잘 쓰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젠 저를 위해 돈을 쓰기로 다짐했죠. 이후에 딸이 동생이 엄마에게 짝퉁을 진짜인 것처럼 선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딸은 바로 동생 집에 찾아가서 한바탕 했고 결국 동생을 끌고 와서 저에게 제대로 사과하게 만들었어요. 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미안했던지 한 번 더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제가 경솔하게 행동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선물은 받지 않으실 것 같아서 대신 엄마가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 사왔어요. 그날 아들은 저와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케이크도 한 조각 먹은 후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사건으로 저는 더 이상 자식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길 기대하는 것은 그만두게 되었어요. 대신 제 삶에 집중하기로 했죠. 그래서 요즘은 집에서 낯선 요리도 해먹고 운동도 전문가에게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을 하거나 봉사를 나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물이란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내 취향에도 꼭 맞는다면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항상 상대방이 우리 마음을 전부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물 그 자체보다는 선물을 준비한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젊은 자식들은 그런 내면의 가치를 모르고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을 들이밀기도 하죠. 심지어 그 선물이 저처럼 짝퉁이었다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 선물은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게 낫지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식과의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문제에 대하여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제 행동이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함께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남겨주신 글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열심히 인생 공부할게요.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말씀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